방산 비리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또 뭐 이 장명진인가요? 그만둔 네, 방사청장 네. 그리고 뭐 이 또 문고리 3인방 중에 누가 또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이게 이제 이 칼끝이 어디로 갈 건지 또 이게 지금은 뭐 수리온 그거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산 비리 자체가 워낙 그 규모가 방대한 내용이 돼가지고 이 어디까지 그거 할지 또 이 박근혜 정부 때만으로 끝일지 아니면 저것도 있었잖아요. 저 뭐 사자만이라 그래갖고 이명박 정부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문제 좀 짚어보시죠. 방산 비리나 뭐 반부패 뭐 이제 수사를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인물 또는 당시 이제 새누리당 쪽 인물들 그쪽이 결국 이제 귀착점이 될 가능성이 뭐 대단히 이제 크겠죠. 뭐 몸통이 됐든 아니면 이제 연루가 된 경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방산 비리 또 이 반부패 수사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정치권에 대한 이제 사정, 이거를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보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혹시 뭐 바른정당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규모 면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뭐 상당히 이제 크다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청와대나 이제 현 문재인 정부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9월이면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사정에 이제 칼을 뽑아든다고 했을 때 이거를 굉장히 뭐 이렇게 기간이 이제 길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거. 과거 이제 지금 뭐 한나라당 때 이제 경험 놓고 보더라도 일단 그 정권이 바뀐 이후 자기 당 그 인물들에 대한 이 사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뭐 배째라는 식의 아주 그 극한적인 이제 그 투쟁을 해가지고 이제 막아내고 이랬던 이제 경험들도 또 갖고 있고. 아마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된다 하는 판단을 이제 하고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과거에 보면 정영근도 그래가지고 끝내 그때 집어넣지를 못했었죠. 아마 그때 뭐 집 앞까지 가서 이제 대치도 하고 이제 그랬지만 결국은 정영근도 이제 집어넣지 못했고 이제 그랬던 경험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제 극한적인 충돌 상황까지 내다 본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정기국회가 한참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거의 더군다나 회기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뭐 방법을 찾기가 이제 쉽지를 이제 않을 거고. 굉장히 단시간에 이 문제는 좀 이제 그 정치권과 관련된 그 사정 부분은 그렇게 이제 매듭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 아닌가 좀 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반부패가 지금 새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지만은 저는 뭐 이 방산비리 자체가 새 정부의 뭐 방향을 잡는데 크게 도움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우선 이 문제가 혹시 커지고 더 길게 과거까지 소급된다면은 새 정부가 별로 다른 일에 주목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당장 가장 근접해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인데 그렇잖아도 다른 것으로 많이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특별하게 뭐 새롭게 박근혜 전 정부에 타격을 가거나 그런 요소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 자체는 뭐 지금 얘기된 대로 카이 관련해 중국 주변에서 돈 먹었던 사람들 정도 처리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심지어는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의 방산 비리까지도 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뭐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방산 비리의 지금 핵심 부분이요.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가장 큰 프로젝트 수주, 즉 경제적으로 했다라는 게 이 카이의 T-50을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생산해가지고 미국의 이 훈련기, 공군의 훈련기로 납품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한 6대4 정도로 유리하대요. 근데 가격이 잘 안 맞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의 가격이 대당 2,500만 불로 좀 비쌌어요. 그래서 한 15% 정도를 낮추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데 가격을 잘 안 맞추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단가가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로 좀 비쌌다. 이런 내용을 문 대통령 측에서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비공식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전투기를 좀 더 사줄 거니까 이 사업에 우리 참여를 좀 해서 따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이 아마 카이 문제가 이게 APT 사업이라고 해요. APT 사업에 굉장히 이게 원전 수주인 것보다 1차가 350대로 18조고 총한 2000대로 80조가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UA 원전 수주했다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참에 이걸 하기 위한 부분에서 방사청이나 또 더 나아가서 이 카이 사장을 정리하지 않고는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두 번째로 이걸 시발로 하면 확실하게 건수가 나오고 지난 박 정권에서 이걸 덮었다라는 부분을 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공공기관 물갈이 하는데도 도움도 되니까 일석삼조 4조를 노리고 이걸 첫 타켓으로 했는데, 이거는 뭐 수사가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 드러난 일이니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전체의 사자방이나 이런 데까지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사가 가면 갈수록 카이 수사도 지금 조금은 벽에 부딪힌 부분이 있어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달리하는데, 아마 어렵더라도 그 이른바 사자망에 대한 어떤 이 본격적인 그 수사와 어떤 그거를 적출해내는 것들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마 감사원과 검찰이 이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 국회의 어떤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수사를 했지만 유야무야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이어져온 어떤 적폐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4대강이나 자원비리,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이 자원 비리도 그렇고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아마 그냥 이렇게 떠들기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하나하나 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이후에 충분히 이슈로 제기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저는 이 문제 추가 제기는 제가 왜 이렇게 좀 그렇게 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냐면은, 우선 가상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크게 된다면 저는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이게 블랙홀 되어버릴 소지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미 송영무 신임 국방장관 하면서 국방개혁의 상당 부분도 이거다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지금 개혁의 차원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까지 소급해서 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게 청와대에서 뭐 과거 정부 단기 문건이 발견되고 또 방산 비리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거기 협의회 의장이 되는 그런 건데,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운영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게 나오면서 지금 언론에서나 또 야당에서는 검찰을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을 했다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각종 사정 관련 기관들을 청와대가 직접 핸들링하면서 어떤 관계기관 협의회란 이름으로 가지고 민정수석실이 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죠? 저는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돼 가면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래 보는데요. 과거 정권이 툭 하면 이 사정 수사를 통해서 정치 권력에 대한 압박, 또 야당들의 무력화, 또 정권이 원하는 대로의 어떤 한 건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오늘날 이런 시대에서 굳이 반부패 협의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국무회의에서 정권은 부패 척결이 중요하다라면서 지침을 내리고 각 기관들이 알아서 그걸 하고 또 진행되는 부분을 보고하면 될 문제를 대통령이 검찰청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해서 한 10여 개 기관장을, 사정기관장을 앉혀서 그 앞에서 지시하고 가는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정치적 보복을 하기 위한 사정 수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검찰이 검찰 개혁한다고 내어 걸어놓고 이번에도 안 그래도 국정과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정도로 검찰에 대한 지금 개혁 문제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말 개혁한다고 급 이빠이 주놓고 꼬리 딱 내리고 물어라 하는 대로 잘 무니까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개혁 이야기가 또 낮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과거 정권이 검찰을 자신의 도구로 써왔다 정치 검찰 부분으로 해서 뭐가 더 다른가라는 비난을 이렇게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정권은 없고 이 정권도 이걸는 성공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왜 근데 제가 관련해서 첨언할게요. 저는 아까 그 위원을 해주셨어요. 이명식 그 주관 얘기한 대로 저는 뭐 당연히 반부패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이 자체에서 나오고 또 이 기구를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정권의 전략적인 접근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내부 회의에서 이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반부패 관련해서는 초점은 걸리는 사람은 인적 청산을 분명히 해야겠지만 제도 개혁에 초점을 두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시기 관련해서 칼럼집을 2권을 책으로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목이 지금 2개가 딱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초반 때 바로 그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갔을 때 코드 인사가 아니라 제도 개혁해야라는 제목으로 썼던 생각이 나는데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닌가 같습니다. 그러다가 말기 때 가서 그때 제도 개혁에 이제 손을 대려고 했거든요. 말기 때 가버리니까 제도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정권의 기세 전략으로 반부패 컨트롤 다 당연히 해볼 만한데 내용상으로는 저는 제도 개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실질적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정치권 동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또 8월 하한 정국이라 그러는데 하한이 될지 아니면 뭐 좀 8월에도 여전히 복잡한 정국이 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번에 인사 문제 마무리하면서 모처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인가요? 좀 역할을 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러면서 반면에 또 추미애 대표하고 좀 약간 상반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좀 엇갈리는 그것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이게 앞으로 이런 그게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직 마지막 타결은 안 됐는데 정부 조직법까지 되고 인사에서는 조대비 물리는 수준, 그 다음에 뭐 대리 사과하고 뭐 이런 것까지 되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에 황우여, 김무성, 이정현이 새누리당 대표를 할 때 야당이나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소장이다. 거수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당으로서 자기 생각이 없이 청와대가 오다 내리면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마치 뭐 소대장처럼 움직였죠. 그래서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거의 직급이 소위나 중위급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놀았는데 이번에 장관 청문회나 그 다음에 추경이나 정부 조직법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지요. 민주당이 송영무를 정말로 이게 괜찮다고 봅니다. 또 타결민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과거에 자기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새누리당의 지도부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속에 불만이 우글우글한 사람 또 각종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각종 개혁 행보에서 저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익명이나 이런 걸로는 밖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당 내부에는 이런 부분을 위한 어떤 토론조차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조금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문자 폭탄을 보내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과거 여당하고 또 다른 부분은요. 과거 여당은 알아서 겪는데 지금 여당은 분위기 때문에 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제 추미애 대표가 가장 핫한 장면을 문재인 대표 만날 때 그제 하나 연출시켰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니, 여당 대표도 좀 소통하자. 이것이 지금 오늘날 현 주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과거처럼 청와대 독주를 뒤를 떠받쳐주는 거수기 역할에 지금 불과한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된 문제는 국민의당과 갈라지면서 비주류들이 질이 멸렬해버렸고 그 다음에 좀 소리를 낼 만한 사람들은 뭐 장관이 임원이 좀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 자체에 아예 그냥 자기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비주류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안에만큼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여건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데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권 내부의 기조를 보면은 좀 이를테면 좀 3인 3색 같은 거 아닌가 좀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제목인데. 일단 그 3인 3색. 청와대는 이제 여기는 3인 1색 아닌가? 3인 청와대는 이제 뭐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집권을 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주도를 해서 가겠다 하는 뭐 야당을 이제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협치를 뭐 고려는 이제 하되 그래도 이제 중심은 우리가 주도를 한다.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이제 강한 것 같고 지난번 그 인사 문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당초에는 뭐 전원 이제 임명 강행 좀 이제 강하게 생각했던 걸 보는 게 이제 그런 뭐 단적인 이제 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갈리는 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제 공격적이고 야당들에 이제 대해 가지고 협치보다는 일단 좀 이제 그 야당의 어떤 행태에 대한 이제 좀 공격적인 태도 이런 거를 좀 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이제 모습이 근데 이제 또 묘한 게 청와대하고 뭐 이제 추미애 대표하고 또 이제 불편하고 서로가 이제 또 생각하는 그 기조는 또 역시 이제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좀 다르게 다른 이제 두 곳과는 이제 다르게 야당한테는 양보할 거 이제 하면서 절충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이를테면 좀 협치나 어떤 대화론자 이런 거를 좀 위치를 하는 이런 이제 구도가 뭐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소야대 환경 놓고 이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 협치의 어떤 물꼬를 트게 하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협치 어떤 대화론자가 이제 이니셔티브를 쥐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게 뭐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얼마만큼 이제 가능할 것인지, 청와대는 청와대대로의 이제 기조가 있고, 또 당대표는 당대표대로의 이제 기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제 원내 지도부의 어떤 입지,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지가 뭐 대단히 이제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여권 내에 이런 국회에 대응하는 어떤 기조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런 건 이제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와대하고 당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청와대와 정부는 현 국정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소비의 어떤 목표대로 꾸려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당이나 정치인한테는 그것도 그렇지만 어떤 본인들의 어떤 내입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이전에 늘 이야기했듯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 과정에서 이 추미애 대표의 어떤 행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 해석들이 분분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관점이세요? 추미애 대표는 어떤 2004년도 탄핵 찬성이라는 친노 세력에게는 원죄를 지고 있는 정치인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이렇게 선출이 되었는데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어떤 뭐 친문의 어떤 지원 지지 속에서 됐다 이렇게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대선을 당과 후보의 어떤 일치된 결합으로 치러냈다는 그런 성과 속에 있지만 본인의 어떤 홀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추 대표도 그 항상 이렇게 대권을 꿈꾸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어떤 대중적 지지 기반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탐색해보는 그런 차원의 행보를 좀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현상적인 효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또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공적인 운영이 그냥 한 정권의 어떤 성공적인 운영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건설이란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숨을 죽이고 있지만 그 기존의 어떤 기득권의 재반 세력들이 뭐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이 세력들이 어떤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주 갤럽에서가 이 6% 떨어진 74%로 나왔다는데 대통령 그 지지율이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재 80% 넘었던 지지율 지금 74%도 상당히 거기는 기대치가 있을 뿐더러 그 기대치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 그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 세력이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합리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지방선거 전에는 50%까지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이후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른 정권에서는 한 40%대라도 상당히 이렇게 견고한 그런 그 지지율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40% 50%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상당히 레임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하나하나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치밀해야 된다. 실제로 바른정당까지 묶어낼 수 있는 어떤 이 정책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치밀하게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서 그 부분들을 책임지고 꾸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원내대표가 분투하고 있지만 당대표도 좀 그런 부분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당 민주당 역할 지금 관련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우선 꺼낸 추미애 대표의 행보 관련해서는 저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대권도 꿈꾸고 있고 하니까는 본인의 독자 노선을 가지고 지지 기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뭐 저는 뭐 동의하지 않는 쪽입니다. 누구나 대권을 꿈꿀 수가 있겠지만요. 만약에 그 상황이 없었다면은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부 비롯한 진척이 적어도 저는 보기 한 10일 이상은 앞당겨졌을 것이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그 5당 또 4당 모임의 경우도 원래 예상했던 대로 G20을 포함한 한미 정상회담 모든 걸 포함한 여기에 대한 국내의 숙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주목받지 전혀 못하고 뭐 국회 문제가 주목받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었습니까? 한 뭐 2주간 전국만 경색시키고 지체만 시키고 했던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는 여당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박근혜 정부 시기에 새누리당을 향해서 이미 지적했던 바입니다. 황정우 소장이 얘기했지만요. 거기다가 더구나 다른 게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새누리당이 여대 야소의 국회 구도였지만 지금은 여대가 아니라 여소야대의 구도에다가 다당체제 구도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전국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뭔가 시대적인 정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이후에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부라고 했었는데 민주당 정부가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없다. 집권 초년과 도와주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 끌어갈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정치라는 것이 선거 때는 후보들을 놓고 경쟁하지만은 선거가 아닌 국면에서는 여야 간의 경쟁이었다. 현재 아까 지금 74%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도 여야 간의 경쟁에서 야당이 완전히 거의 그 소멸 수준까지 가버린 결과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아다시피 주요 야당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제3당 국민의당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탄핵이 되고 그 책임이 있고 탄핵의 당사자였던 박근혜가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가 나오겠습니까? 국민의당 안철수에 기대고 있다가 지금 그런 상황 겪어버리고 났으니까는 사실상은 야당이 거의 무력화되어 버린 상태에서 여야 경쟁 구도에서 나오는 지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재인의 정부에 대한 현재의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히 여야 상대적인 경쟁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후에 야당이 뭔가 성장할 기회가 있을까? 그런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선거가 있다면은 후보군 새로운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아니라면은 차기를 정말 겨냥할 만한 유력한 사람이 야당 후보군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혁신이 뭐니 해도 당장 제1, 2 야당이 새롭게 좀 불쌍하기 쉽지 않다. 그런 만큼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안이하게 만들면서 지금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지속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예. 민주당 부분은 그 정도 하고 그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번에 그 19일 회동에서도 홍준표 대표는 청주에 혼자 내려가서 이제 그 수해 현장 그 지원 활동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줄거리 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한편으로 또 당 혁신위를 만드는데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석춘 연세대 교수 상당히 뭐 그 입장 자체가 이렇게 그 수구적인 인물이다 이래 가지고 이런 사람이 혁신을 만든 게 과연 그 합당하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그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같이 이야기하자면 바른정당은 붙여서 같이. 예, 바른정당은 그 어쨌든 TK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별 묘수가 안 보이고 계속 지지율이 정체 상태를 못 벗어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바른정당한테는 어떤 그런 또 어떤 그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 국민의당이 빠져버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점점 더 이 청와대 친문의 성향이 강화된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비주류들 상당수가 바른정당에 빠지면서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에 여의도 연구원과 뭐 시민단체와 뭐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보수에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단체는 특정 재벌이 한마디로 이 자유시장 경제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반하는 부분을 좀 저항을 해라고 참여연대나 이 경신련에 대항시켜서 만드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를 만나가지고 또 거기에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과거에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사람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사원 같아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를 포착하지 못하고 이 부패나 사회개혁에 소극적이거나 한마디로 이걸 안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종북 척결만 이야기를 하고 모든 매사를 두 번째는 수구 기대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주로 가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근데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임명한 혁신위원도 그렇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조차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오늘 자유한국당의 한계고요. 문재인 정부의 이 등장이 그쪽에서 잘했다기보다는 항상 코나 몰렸잖아요. 이쪽에서 스스로 무너지면서 그걸 만들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올라가는 부분은 반사적 이익은 이렇게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저 당은 무엇 때문에 떨어져 나가서 무엇 때문에 개혁 보수를 하는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데 적당히 협조해주고 적당히 비판하고 이런 수준을 가지고 바른정당이 과연 이야기하는 개혁 보수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옛날에 새누리당 안에 있던 한나라당 안에 있던 이 강남 좌파 비서단 패션 그런 어떤 부분의 의원들이 한마디로 자기 정치적 만족을 위한 정당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안보를 개혁적으로 안보를 철저하게 원론적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개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저 당은 제가 볼 때는 좀 있으면 한두 명 탈당하면서 수명은 끝난다고 봅니다. 끝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금 보수 정당들의 대응화가 상당히 오래될 거고 어느 순간에는 이 보수 정당이 한때 자민당의 해체 위기를 맞았던 것처럼 영국의 프랑스의 공화당이 마크롱한테 한 방에 가버린 것처럼 그런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결국 이제 TK 지역당 아마 이제 그렇게 위치가 되지 않겠나 뭐 예상을 이제 합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이제 행보가 이념적으로는 좀 이제 극우적인 성격이 뭐 계속 이제 강화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TK에서는 뭐 여전히 이제 좀 지지율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대체로 선전을 했을 때 TK에서 이제 좀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이제 TK 이제 지역당으로 이제 뭐 규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면은 그 이후 뭐 차기 뭐 돼서 이제 개헌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차기 뭐 집권을 다시 기대하기는 뭐 쉽지 않은, 이렇게 뭐 정권을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회생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거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알면서도 지금 어떤 특별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 그냥 그 틀에서 이제 안주를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바른정당이 사실은 좀 이 보수의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 좀 부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한데, TK에서는 좀 몰리지만은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좀 앞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도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국민의당도 그렇지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서로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1등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당 간의 그 경쟁에 있어서 그 문제는 역시 그 선거구제 개편 올 뭐 하반기 내년 초에 뭐 이제 결론이 뭐 나겠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나겠지만은 이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뭐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저도 이 박사처럼 결국은 선거구제 개편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당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과연 정당의 독자적인 역할이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를 가질 건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서 정당이 특별하게 무슨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지는 쉽지가 좀 않다고 봅니다. 선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특히 임기 3년 남긴 시점에서의 지금 국회하고 대통령이 걸려있는 시점에서의 정당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취약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만약에 뭐 중간쯤에 있었다거나 아예 내년에 바로 선거가 있다거나 하면 정당의 역동성이 발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당도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뽑아가지고 임기가 3년 남아있지, 새 정부는 지금 시작하고 있지, 저 정부가 지금 시작한다는 말은 대통령 당선된 정당과 나머지 진정당들의 역학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 점에서는 아주 지금 정당 구도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는 결국은 지금 조만간 시도가 될 개헌 문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새로운 뭔가 변화의 계기라든가 역동성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선거구제 개편도 그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네. 개편이 동의한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내년 지금 지방선거까지가 그 한 단계가 될 수 있다. 우리 정치권의 어떤 이 흐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여전히 그 지난 대선 때 행보와의 어떤 연장선상이 있다. 그래서 그때 24%를 받았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 정도로의 어떤 그 유지, 어찌 말하면은 상당히 좀 보수에서도 약간 더 오른쪽 간 거기에 어떤 좌표를 설정하고 그 속에 그 세력의 어떤 그 결집, 이런 부분을 두지 않느냐. 정말 보수의 혁신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보수의 혁신은 어쨌든 그 새로운 어떤 그 보수 노선, 혁신하는 보수 노선과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혁신위원장 유석춘 위원장의 그 인선이라든지 여러 인선들에서 그런 모습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찌 말하면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
실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거의 가반 이상이 초재선 의원들인데 이 초재선 의원은 거의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공천받은 사람들이 주류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 획기적인 변신, 혁신은 이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제다. 그래서 그거는 또 한 번 더 총선 대선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어떤 국민의 어떤 이 힘에 의해서 그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 이 지금 보이는 스탠스대로 완전히 이렇게 그 이 양당 체제로 어떤 복구를 깨하면서 어쨌든 그 이 정부 여당과의 어떤 이 대척선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어떤 그런 행보를 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이 보여주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영 대표를 인터뷰해 보니까 이 뭐 공식적인 멘트일 수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그 보수 혁신을 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소멸될 정당이다. 예. 그러면서 보수의 어떤 새로운 보수를 갖다가 결국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바른정당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배신자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이 TK에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어제도 그 갔는데 상당히 그 뭐야 박정희 그 생가에 갔을 때 저항도 많고 뭐 이랬다는데 어쨌든 정면 돌파하겠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 좀 보였던 수도권과 젊은 층들의 어떤 좀 이 지지율 어떤 상승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그 이렇게 이 높은 이 주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다른 분이 이야기한 대로 그 바른정당은 그 원내 교섭단체 20석 유지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 그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그 한두 명 정도하고는 지금 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그 20석을 좀 넘기는 부분 한 명이 없어지면은 원내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전체가 위기에 돌입하기 때문에 지금 한두 석을 갖다가 이렇게 그 높이는데 상당한 그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뭐 홍준표 대표는 오늘 보니까 그 연말까지는 그 예년 지지율을 상당히 회복할 거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국민의당이 그 상당히 위기에 처해가지고 그 재고조작 사건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전 대표 영향력이 좀 위축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27일 전당대회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정동영, 천정배, 문병호, 김한길 한 4사람 정도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 국민의당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전당대회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주시죠. 저는 정동영이 당을 차지할 것 같아요. 조직력이나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동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가 이 친문의 사고하고 또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이념적 스펙트럼에 보면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남의 경쟁력을 가지고 서로 다툰다 이런 이야기 정도에 불과하고 또 국민의당이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보다 영남이나 수도권에서 확장성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동영이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동영이 되면 국민의당의 존립에 도움이 될 건가 이렇게 해가 될 건가 이런 부분에 가서 저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정권 임기를 넘겨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정당 선거에서의 이 정당에 대한 어떤 이 뭐라고 합니까 지역 이런 부분을 고치기 전에는 가능할 것인가. 소선구제, 중선구제 이런 부분을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또한 바른정당처럼 아주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정당으로 갈 거다. 이번에 문준영 제보 조작 하나에 저렇게 흔들려 버리는 걸 보면서 더더욱이 그렇게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권 경쟁은 아마 뭐 3자 구도로 뭐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러니까 천정배, 정동영, 문병호, 뭐 김한길 이름도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김한길이 뭐 예전의 김한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나올지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뭐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조금 전에와는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천정배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되고, 근데 정동영 같은 경우가 좀 이제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요. 이제 워낙 2007년인가에 대선 그때 이제 패한 이후로는 거의 뭐 한번 뭐 제 위치에서 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재등장을 했을 때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좀 관심이 가는데, 근데 이제 역시 가능성은 제일 좀 크다고 보는데, 지금 근데 역시 그 딜레마는 이 국민의당이 이제 좀 중도 성향이 그 기반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정동영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저 진보성, 개혁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하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괴리 부분 이런 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그런 게 이제 관건이 좀 선출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누구에 또 그리고 그 문병호 같은 경우는 전에는 뭐 안철수계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전에 같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전에처럼 뭐 이렇게 관계가 뭐 비밀하거나 그런지는 않은 것 같아서 원해라는 약점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안철수가 이번에 뭐 직접 등판하는 건 열적으로 무리고 더 이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이제 안철수계가 이제 그럼 누구와 이제 제휴를 하든지 어디에 이제 힘을 실어줄 건가, 뭐 그런 변수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가장 바람직한 건 사실은 이럴 때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40대의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좀 등장하면은 그게 사실은 당의 변화나 어떤 역동성을 가장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기회인데, 근데 역시 현실적으로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제 한계가 될 텐데. 이건주 50대 뭐, 아닌가? 50대가 워낙 뭐 50대가 되나? 그가 한 66년생이나 7년생이 되고. 이원주는 사실 이번 그 대형 사고만 없었어도 국민의당 안에서 좀 먹힐 수가 있었을 텐데, 워낙 큰 사고를 쳐가지고 뭐 거의 어렵지 않겠나, 뭐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근데 국민의당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다음 뭐 총선까지 이제 내다본다고 했을 때 이 어디까지 이제 회생이 이제 가능할지 여부가, 아까 바른정당도 그랬지만은 결국은 이 제도 문제,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 선거구제 개편하고 그리고 이제 개헌을 할 때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 사실 이걸 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게 완철이 되면은 사실은 회생의 길이 열리는 거가 되는 거고, 다당 체제에서도 여러 가지 그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았을 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바른정당도 그렇겠지만 국민의당도 올 하반기 내년 초에는 그 이제 제도 개혁 문제, 아마 여기에 거의 뭐 전력을 기울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이제 봅니다. 국민의당도 역시 지금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큰 틀에서 지금 대통령제 체제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 별로 정당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역학관계가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우리가 정당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혁신을 이야기할 때 당의 조직이라든가 또 정책이라든가 인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당의 조직, 정책 변화시킨다고 지금 국민들이 새롭게 주목받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인물이죠. 인물인데 선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 지도부급 정도인데요. 현재는 지금 제3당의 위치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정당은 계속 불안한 양당제하고 불안한 다당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계속 국민의당 어려울 것이다. 다만 새로운 대표가 됐을 때는 국민들의 국민의당에 대한 이미지 형성의 변수는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당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아마 국민의당이라든가 주변 쪽은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방향성이겠고 하나는 비중일 겁니다. 그 점에서 보자면은 일단은 비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니까 누가 갔을 때 국민의당에 한 국민들의 주목도가 커질 것인가, 그런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걸 또 종합해서 본다면은요, 사실상 저는 홍준표의 경우에 지금 아주 뭐 우클릭으로도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야당 정당들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끌만한 비중은 크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좀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아까 김동구 대표가 얘기했던 결국은 그
지방선거까지의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역시 과제는 유력 후보군으로서 광역단체장의 후보군으로서 어느 정당에서 누가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건데 지금 이것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새로운 변수는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이번 주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5%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5%였고, 그래서 그 대선 제보 조작 사건 이후에 그 당 지지율에서 지금 꼴찌를 면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 점이 어떤 면에 보면은 단순하게 어떤 사건이 터져서 위기 속에서 지지율이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그 3당 체제의 어려움을 갖다가 예실이 좀 반영한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이 그 당은 어쨌든 대한정당으로서 출범했고 기존 그 양당 체제에 맞서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총선에서 저는 국민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일당이 될 수 있었다.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참패를 만든 어떤 굉장히 큰 어떤 힘이 돼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째 말하면 자력에 의해서 3당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있어가지고 당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그 당원과 그리고 당적 시스템 이 부분에서 좀 실패했다. 그래서 어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안철수를 위한 안철수의 어떤 대선 캠페인이 진행됐던 것이고 그것이 여실하게 깨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TV 토론은 말할 것도 없고 당의 어떤 노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어떤 이 국민의당이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호남은 기본적으로 개혁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착각을 한 것 같고 그런 속에서 국민의당 지지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경쟁 구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김태일 교수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지금 뛰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놓고 있는 방향은 상당히 옳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좌우의 속에서 중간이 아니라 삼각형의 꼭지점 이렇게 트라이앵글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뭐냐 지금 아까 정동영 의원이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보다도 더 개혁정당의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속에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이렇게 경쟁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호남 민심에 대한 어떤 경쟁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어떤 수도권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길이 아닌가.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른정당도 지금 인재 영입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지만 국민의당도 어렵지만 내선 지방선거를 앞둔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상당히 중요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아마 당은 그 다음 총선 대선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방선거에 모든 인적 자산을 총동원해야 된다. 그 속에서 국민의 평가 속에서 이전대로 해가지고 이게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였다면 26.74 총선 지지율이면 한 80석 얻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어떤 이 국민적인 어떤 신뢰와 지지를 갖다가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는 상당히 당의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면 지금 아마 8월 달에는 일단 추경이 처리가 된다고 봤을 때는 당면한 어떤 사정 문제, 사정 정국, 그 다음에 또 개헌 문제를 둘러싼 어떤 그런 논의가 이제 출발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아마 남북 군사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무산됐죠. 무산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이 남북 관계가 이쪽에서 이산가족 문제하고 군사회담을 저희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7, 8월 동안에 어떤 거의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 또. 30초 안에 합시다. 저는 북한에 지금 연말까지 사드를 갖고 시간을 벌어놓고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 북한의 그 이 비핵화와 평화 체제라는 부분을 중국과 북한 주장에 동의해 주면서요 말려가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렇게 이 평화 체제를 하든 비핵화를 해서 하든 결국은 2005년으로 돌아가면서 한국만 중국 북한의 주장에 동의해 준 걸로 된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건 절대로 결론이 안 난다 봅니다. 북한이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보내는 좀 대화 신호 이거에 대한 신뢰를 뭐 전적으로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또 압박 이런 거를 계속 이제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이제 명분적으로 좀 이제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걸 고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뭐 풀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 역시 뭐 당장에 특별하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의 하나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가져왔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대미 의존도가 굉장히 강한 상황 아닌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서. 그렇다면은 북은 당연히 우리와의 대화보다는 미국의 지금 상황에 대한 그 판단, 이게 오히려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이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정치 상황 관련해서는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금 이번에 새 정부 출범을 가닥을 잡고 나서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포함한 개헌 문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이 뭐 반미다 이런 말을 들어서면서까지 그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나갔던 것 같아요. 이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미국을 어떤 그 미국의 영향, 힘을 떠나서 남북 관계의 어떤 이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이었지만 그 이 12사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어떤 이 기본이다, 혹은 한미 동맹도 국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가 그 풀어야 될 과제 아닌가, 남북 관계의 어떤 변화 발전을 위해서도.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노력이 현 정부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